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0-258-657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 목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 청구권이 구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회사정리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회사정리법이라 한다. 구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 목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 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 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리 절차 개시 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적극. 원래 채권 발생이 정리 절차 개시 전에 원인에 기한 것이난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정리 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정리 채권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원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회사정리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회사정리법이라 한다.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는 정리 절차 개시 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 계약이나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 계약에 관하여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 절차가 종결된 경우 관리인은 더 이상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정리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때에는 쌍무 계약상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리 절차 개시 당시 매매 계약이 성립하여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인 경우와 유사하다. 셋째,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리 절차를 둘러싼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정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리 절차 개시 당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구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리 절차의 종결 여부나 시기는 정리 절차의 진행 경과, 정리 계획의 수행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이 정리 절차 종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만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 가부가 정리 절차 종결 시점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선 분양 약정을 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사 정리 절차에서 갑 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우선 분양 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우선 분양 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리 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회사 정리 절차가 종결된 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회사 정리 절차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리 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가로서 장차 매도 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1-245-542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 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같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2.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갑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갑 등에게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 규정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라고 규정.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개정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 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이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233-164 판결 사건명 관리비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게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 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갑 신탁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을 회사 소유의 전유 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 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갑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인 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 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갑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4-249-040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단속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소급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2.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는데 갑이 을 조합을 상대로 위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갑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갑과 을 조합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조합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자 2024마 7294 결정. 사건명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지 여부. 적극.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 판결을 제출하면 담보 공탁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 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하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 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 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본 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 판결을 제출하면 담보 공탁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 취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41027 판결. 사건명 조례 시행 규칙 무효 확인 등의 소. 갑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 부류 도매시장 법인인 을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 수수료의 징수 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 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품종. 품목은 유사품목, 품종, 유사품목 및 규격의 위탁 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 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갑 시장의 청과 부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위탁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44460 판결. 사건명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년 7월 16일 개정된 구지방재정법 제17조의 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갑 군수가 들매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단체에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을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 2013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헌에 반하여 이를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 처분 중 이자 부분이 미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4-579-96 판결 사건명 제재처분 취소 1.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 교수가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학술진흥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학술진흥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 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 처분으로 인하여 구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하였다가 사후에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소극. 9. 학술진흥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9.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55606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괄호 규정에서 정한
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 가격의 의미, 평가 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헌과 체계 및 구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과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여 유사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과로 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 가격은 평가 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헌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 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2-5750 판결 사건명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1. 구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이른바 부생가스,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구지방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문헌,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 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 부생가스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이용하는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중 고르가스와 파이넥스 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 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구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구지방세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의 문헌,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 화석 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루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 부생가스의 생성 과정 및 주 성분. 부생가스 발전소는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 회수 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부생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가스터빈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생가스 중 고루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3-416-59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 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 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 과세관청. 국세기본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은 각 호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 제3호 규정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5 제4항의 문헌과 체계, 과세 예고 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 전 적부심사를 넘어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 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 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은 각 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 예고 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3호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제3호 규정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세 예고 통지 실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이러한 경우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한 것과 대조된다. 셋째, 과세 예고 통지는 주로 과세전 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 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제3호 규정에 예외 사유가 있어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 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 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 결정 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 적부심사 외에도 과세 예고 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넷째, 이상에서 살펴본 세법의 문헌에 기초한 엄격 해석의 원칙, 과세 예고 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 예고 통지로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 예고 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 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 사유를 들어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처분에 앞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 예고 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13일 선고 2024-2 554-26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소득세법 2021년 12월 8일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3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헌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 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0도 14713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법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더라도 이와 같은 이전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다음 제19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헌에 비추어 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독자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한편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개인정보 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갑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땡땡씨가 마음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같은 법 제19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3도 1907 판결 사건명 관세법 위반 등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 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 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처벌조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조항은 행위 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하주나 납세 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 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 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의 문헌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하주나 납세 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 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의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24도 17385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 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